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 눈 깜빡입니다. 뭐 코 킁킁거리는 거요. 네, 예전엔 그냥 저게 버릇인가 보다 하고 넘겼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게 틱장애 진단을 받고 때로는 좀 센 약물 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이런 변화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사실 틱 현상 자체야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걸 딱 질병으로 보고 약물 치료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 시작은 19세기 프랑스 의사 그 조르즈 질드라 투렛 이 사람이 복합적인 틱 증상을 처음 보고하면서부터라고 하던데요. 아, 네, 투렛 증후군 할 때 그 투렛이죠.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주 드물고 좀 기이한 신경증 뭐 이 정도로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틱 장애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본 거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역시 그 1980년 1980년이요? 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DSM-3, 그러니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칸이 나왔을 때요. DSM-3 네. 이때부터 틱 장애 그리고 투렛 장애가 딱 독립된 진단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전에는 그냥 다른 정신질환의 여러 증상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하나의 명확한 질병 카테고리로 묶은 거죠. 진단 코드를 딱 부여한 거예요. 그렇게 진단 기준이 딱 생기니까 그 뒤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엄청 늘어난 거군요. 네, 폭발적으로 들었죠. 자료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유병률 추정치가 0.05%뭐 이랬는데 네, 아주 낮았죠. 요즘은 뭐 운종티까지 다 포함하면 아동의 5%에서 10%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DSM 진단 방식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인가요? 원인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증상이 아이의 뭐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이런 기능이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 기능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눈을 깜빡여도 뭐 혼자 있을 때 잠깐 그러는 거랑 교실에서 발표하는데 막 계속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 자체가 갑자기 막 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보는 기준이 넓어지고 네, 또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학에서 말하는 그 진단 팽창이나 질병의 재구성,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가 지금 주로 하는 치료 방식이랑도 또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연결이 되죠. 현재 가장 흔하게 쓰는 치료는 결국 그 도파민. 도파민. 네,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이에요. 뭐 리스페리돈이나 할로페리돌 이런 약들이 대표적이죠. 그게 틱은 뇌 속 도파민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 뭐 이런 가설에 기반한 거고요. 네, 도파민 과잉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는 이 도파민 가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이게 뭐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쌓이기도 전에 그죠. 이 약을 써봤더니 틱이 줄더라. 그럼 도파민 문제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설이 굳어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 약들의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요.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계속 졸려한다거나 체중이 들거나 또 감정 표현이 좀 둔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틱 증상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아이의 다른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틱은 잡았는데 아이의 전반적인 활력이나 학습 능력, 뭐 정서적인 풍요로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이걸 그냥 억제하는 게 최선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억제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까요? 최근에 좀 주목받는 다른 설명들도 있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안 가설이 있어요. 감각 운동 루프 이론이라는 건데요. 감각 운동 루프요? 네, 아이들이 가끔 눈이 간지러워서 깜빡여요. 아니면 목이 답답해서 킁킁거려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틱을 어떤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각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불편한 느낌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죠. 특정 감각이 반응을 유발하고 그 반응을 하면 잠깐이라도 그 불편함이 해소되니까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서 자동화된다는 설명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틱을 무조건 억누르는 게 오히려 그 내부의 감각적인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막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것도 완전히 다른 시각이네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몸의 반응일 수 있다니.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다고요? 자료에 보니까 뭐 간풍내동이니 폐혈상력이니 하는 말들이 있던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좀 어려운데요? 네, 한의학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죠. 근데 핵심은 틱을 단순히 뇌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풍내동이라는 건 뭐 스트레스나 긴장 같은 것 때문에 몸 안의 조절 기능, 이걸 한의학에서는 간의 기능과 연결짓거든요. 네. 이 기능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마치 바람처럼 조절 안 되는 움직임, 그러니까 눈떨림이나 근육 경련 같은 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뭐 그런 느낌인가요?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폐혈상력이라는 건 몸 안에 좀 불필요한 열, 뭐 염증이나 기능 항진 상태 같은 열이 위로 막 치솟아서 상력, 코나 호흡기 주변의 증상, 그러니까 킁킁거림이나 기침 같은 걸 유발한다고 보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눈 깜빡임은 뇌 회로 오류 이게 아니라 눈 깜빡임은 어쩌면 간 기능이랑 연결된 몸 내부의 긴장 상태일 수 있겠구나. 또는 킁킁거리는 건 폐와 관련된 열균형 문제의 신호일 수 있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틱에 있는 아이들 보면 뭐 수면 문제라던가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감정적으로 좀 예민하다거나 특정 감각에 과민하거나 이런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거군요. 네. 틱에서는 현황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잠, 소화, 감정, 감각 처리 방식 이런 몸 전체 시스템의 어떤 불균형과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시도죠. 단순히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몸과 마음의 배경을 살피는 거예요. 몸 전체의 어떤 자율신경계나 감각조절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인 거죠. 듣고 보니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을 문제로 딱 규정하고 어떻게든 억제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움직임이 도대체 왜 나타났을까? 그 아이의 몸과 마음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네, 틱이라는 게 그냥 잘못된 신경신호 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가 느끼는 어떤 감각, 또 그에 대한 몸의 반응 방식,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처럼 조금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틱이라는 움직임이 아이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불편함이나 내면의 어려움 같은 걸 몸이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 왜 하필 이런 움직임으로 그게 나타났을까? 이 질문이요. 어쩌면 진단명이나 약물 처방보다 이 질문이 먼저 필요한 건 아닐까요?